princess. Didn't know anyone could be so beautiful. What happened to me? Who are you? Red Shoes. And the only way to break the curse is to get a kiss from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Are you kidding me? You just got Merlin! I've got these, bad boys. Sweet treats on the way to a woman's heart. Out of all the jewelers I know, be any more unpopular. Get out! Rescue Red Shoes. Merlin, have you seen my cookbook? Have you checked in the kitchen? Merlin, have you seen my moisturizer? 한국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핸들링한 최초의 작품이고요. 스토리는 편견을 갖고 있던 7 난장이 중에 주인공 멀린이라는 동양 출신의 난장이가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백설공주를 만나서 이제 개가천선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거는 저주가 이제 그냥 난장이가 된 게 아니고 누군가 쳐다보면 난장이가 되는 저주. 그 다음에 백설공주는 마법의 구두를 신고 외모가 전형적인 공주로 변하는데 그 신발이 벗었다 신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두 인물을 두고 보면 서로의 입장이 바뀌어서 서로의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레드슈즈 아이디어는 원래는 이제 백설공주와 7 난장이로부터 소재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 소재를 가져오게 된 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에그콜라라는 작품을 준비를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그 에그콜라가 공룡의 알로 콜라를 만드는 이제 외계 행성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지금은 공룡이 다 없어졌는데 공룡들이 외계인의 도움으로 지구를 탈출해서 어느 별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 별이 알로 콜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룡 알로 콜라를 만들면 훨씬 더 이 콜라 회사들이 좋아할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룡의 또 다른 위기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완전 새로운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지금은 재밌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역겹다? 디스커스팅 막 이런 해외에서는 막 그런 반응이었어요. 콜라를 알로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그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 그래서 야씨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한 게 야 전부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동화 중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아는 동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나름의 교육적이면서 가족 무비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편견과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서 지금은 이제 외모 편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또 다른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반복돼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누구냐라부터 시작하는 이 동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좀 이제 평균 신장보다 낮아요. 한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 한 70 몇 되는 것 같은데 한 10cm가 작다 보니까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7 난장이를 보게 됐고 7 난장이는 사람들 농담처럼도 많이 하고 도대체 7 난장이랑은 백설공주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 왜 백설공주를 그렇게 구해주고 목숨을 걸고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듣보자 왕자가 나와서 낚아채가는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 7 난장이가 사실은 난장이가 아니고 왕자였으면 어떨까? 이 외모에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들이
그 편견대로 변하게 되고 그걸 풀어가면 저주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이랑 이제 같이 그 작업을 하면서 양 감독이 공주도 한번 바꿔보자 같은 거예요. 공주도 이제 무엇이 같은 걸로 더 그런 연유로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나오고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원더풀 데이즈의 CG 감독을 했었어요. 그 일에 이제 CG 감독을 하면서 이제 되게 조심스러웠던 건 그림을 이제 아무리 멋있고 예쁘게 뽑아도 이야기가 좀 부족하면 되게 관객들에 대한 외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제작비를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레드슈즈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이제 이 글에 대한 이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되게 제일 고민이 많았던 시나리오 뽑아내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애착이 가는 캐릭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남자 주인공 멀린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가 저랑 비슷하게도 생겼고 제가 얼굴 표정 짓는 게 그 캐릭터랑 되게 비슷하대요 사람들이. 실제로 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진짜 똑같을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그 캐릭터에 제 생각을 되게 많이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정이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인공은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라푼젤에 보면은 이제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게 도둑이었다가 여자 주인공 좋은 케이스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호감을 버리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대부분 호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남자 주인공 멀리는 약간 얄미운 캐릭터를 그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레드슈즈, 그러니까 저는 백설공주와의 러브 라인을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저주를 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캐릭터로 해서 일부러 걔를 그런 식으로 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얘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더 애정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한테 훨씬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작품이냐라고 얘기하면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220억이라는 돈을 굴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돈을 꽤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사활을 걸고 한 프로젝트였고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거라서 이게 저한테는 그냥 감독으로서 그냥 한 작품에서 크레딧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되게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김상진 감독이 먼저 얘기를 하면 김상진 감독님은 우리 회사를 차릴 때 처음서부터 우리 회사를 차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니까 그때부터 같이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2009년서부터 김상진 감독님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2010년도에 일곱난장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나리오 대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 디자인에 김상진 감독님이 투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저희가 이제 그 김상진 감독님이 휴가 때나 이제 주말에 시간 날 때부터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려서 매주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인 자문도 우리가 한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김상진 이사님이 그려서도 좀 보내주고 막 감독님이 그렇게 보내주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를 꾸리고 나서 김상진 감독님이 디즈니를 그만두고 이제 들어온 게 2017년인가 16년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셨었죠. 배우들은 참 이게 배우들 같은 경우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고 해외에서도 흥행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그 백설공주의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득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홍보 마케팅이 되게 어려워요. 헐리우드에서도 애니메이션 홍보 마케팅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어렵죠.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힘들고 그걸 하려면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서 주로 배우들을 이용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을 섭외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가 캐릭터도 많잖아요. 캐릭터도 많은데 우선 공주를 선택하는데 여성 배우를 선택하는데 기존의 전형적인 공주의 목소리와 느낌을 좀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또 배우 유명한 배우 중에서도 너무 보이스도 그렇고 너무 여성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중성 느낌의 그런 느낌들을 좀 찾고 싶었고. 근데 우리한테도 되게 행운이었던 게 클로이 모레츠가 우리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어떻게 섭외를 했냐라고 얘기하면 시나리오랑 기획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에이전시한테. 이제 클로이 모레츠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에 나는 클로이 모레츠를 하고 싶으니까 그 우리 프로젝트 패키징을 보내요. 시나리오랑 디자인이랑 뭐 이런 것들 보내면 그쪽에서 보고 검토해서 이제 yes, no를 답을 줘요. 보통 어떻게 캐스팅을 하냐면 그걸 보내면 그 배우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요. 한꺼번에 여러 군데 보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우한테 보내고 그 배우가 거절하면 또 다른 배우로 가고 또 다른 배우가 거절하면 또 다른 배우. 이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캐스팅하는 게.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했을 때 여성 배우가 되게 정해지기가 어려울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클로이 모레츠가 시나리오를 된반에 우리 걸 하겠다라고. 이 이야기는 내가 여자 아이들 소녀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선택해서 되게 쉽게 정해졌는데 샘 클라플린 남자 배우는 클로이 모레츠 녹음한 이후에 약 1년이 걸렸어요. 남자 캐스팅하는데.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제 멀린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영국 억양을 했어요. 우리 캐릭터별로 다 억양이 틀리거든요. 아더와 멀린은 이제 영국이니까 영국 억양을 써야 되는 배우 중에 이제 정하려니까 숫자도 더 적었죠. 헐리우드에서 알려진 활동하는 영국 배우. 그래서 이제 샘 클라플린이 이제 우리 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정해서 했는데 피지에 있다는 거예요. 피지에서 어드리프트라는 영화를 촬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피지에 간다고 녹음을 하러 우리가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한국 시사회는 한국에서 처음에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한국보다는 사실 미국이 훨씬 높았었어요. 미국 관객들, 영어로 제작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 관객들을 만났을 때가 더 긴장이 됐었고, 그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모니터링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봉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게 몇 점짜리인지, 몇 살 때가 연령과 성별이 어떨 때 좋아하는 거를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200명 가량을 데리고 첫 시사를 했는데, 그때 되게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긴장을 했었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 박수 치고, 엔지로 촬영한 것 중에 누가 보니까 우는 장면이 잡혔어요. 어떤 아줌마가 우는 장면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울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적외선 찍은 걸 찾아봤더니 여기저기서 젊은 10대랑 엄마들이 울더라고. 그 주인공이 나중에 죽는 장면이 되게 속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되게 좋아서 되게 기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개봉을 하는 게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되게 걱정해 지금. 하여튼 차기작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프리프로덕션 중이고 제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가동은 안 했고. 우리가 되게 큰 목표를 세웠잖아요. 큰 목표를 세워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큰 시장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려니까 작은 배로는 못 건너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호수나 강가에서는 작은 배도 움직일 수 있지만 바다를 나가니까 작은 배는 힘들고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큰 배는 방향도 틀기도 힘들고 이렇게 모터보트처럼 확 움직일 수도 없구만 하지만 큰 배를 바다에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늘 태풍이 온다. 파도도 늘 친다. 그래서 큰 배가 크고 그러니까 내리는 사람도 많고 타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갑판 위에 있으면 저 엔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 큰 배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큰 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쨌든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작품 갖고는 힘들어서 계속 그게 바다를 건널 때까지는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애니메이션이 무엇인가? 되게 올바르고 바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어른들이 그전에는 이제 많이 애니메이션이 픽사와 이런 등장 전에는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부분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됐고 이제 95년도에 토이스토리가 처음 나왔으니까 몇 년이 지났나요?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그때 한 학교를 취학 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제 30대 때들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애니메이션은 이제 특정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닌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게 주는 애니메이션은 감동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컨텐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실사 영화랑 전부 다 합쳐가지고 18작품, 겨울왕국 2가 들어왔으니까 19작품이 100편 중에 19작품. 실사랑 다 합쳐서 100위 안에 약 19작품이 애니메이션이니까 점유율이 한 19%에서 20% 정도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극장이. 그런데 일본은 옆에 바로 일본은 100개 중에 31개가 애니메이션이에요. 역대 순위 100개 중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은 20위 안에는 5작품이 들어가요. 5작품. 그러면 20위 안에 그것도 20%죠. 일본은 20위 안에 10작품이 애니메이션이 반이. 미국은 그러니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20%를 차지하고 일본은 전체 30%, 20위 안에는 50%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실사 영화 다 합쳐가지고 해외 수입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흥행의 가장 큰 게 애니메이션이 반을 차지하는 정도인데 한국은 100위 안에 2작품밖에 없어요.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아직도 애니메이션 시장이 커질 소지가 되게 있고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도 1300만 찍었죠? 130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왕국. 그래서 한국의 이제 애니메이션 소비층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들이 달라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극장 시장 전체를 두고 보면 한국이 5위예요. 5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한국이 사람들이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막 이러는 게 와 한국을 좋아하나 보다.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줘. 전 세계의 극장 수입 중에 한국이 5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인구로 따지면은 막 내가 알기로는 한 30몇인가 뭐 하여튼 뭐 되게 순위가 났을 때 극장은 5위예요. 1인당 소비하는 게 원화로 따지면 한 38,000원을 써요. 한 사람당. 호주 다음에 아마 우리가 호주 미국 다음으로 3위가 되는데 호주는 아마 극장 티켓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데 티켓값이 비싸가지고 1인당 극장에서 돈 쓰는 게 44,000원? 44,500원 정도 되는데 한국은 38,000원 얼마. 그러니까 실질적 전 세계 2위 극장에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의 극장 시장이 크다. 근데 애니메이션 시장은 아직 작은 편인데 근데
애니메이션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 8위예요. 전 세계 8위 시장.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국이 극장 시장의 5위, 애니메이션 소비 시장의 8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애니메이션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다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돈을 가져간다. 해외 애니메이션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국 시장과 나머지라고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스튜디오들이 전 세계 95%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소비만 하고 있고 만들지는 거의 않고 있어요. 만드는 게 아까 1년에 100개 정도가 개봉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90 몇 개를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 90 몇 개를 만들긴 하는데 되게 소규모의 제작비로 만들어요. 그리고 해서 극장 걸고 그냥 VOD나 이런 데 넘기고 이런 시장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헐리우드 수준의 그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지 큰 저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딱 두 개를 양분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나머지. 중국이 올라오긴 하는데 중국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이렇게 터지는 거지 뭐 매번 터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한국이 시장이 애니메이션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2%밖에 안 차지를 안 하고 뭐 하고 막 이렇다고 해요. 극장 소비는 8이니까 거의 적을 땐 6%에서 극장에서 12%를 차지하는데 한국산이 없다는 것뿐이고 시장이 크다, 작지 않다. 사실 요즘 몇 년 전에 했던 아바타도 그렇고 알리타도 그렇고 저는 애니메이션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 회사가 보면 실사 영화도 하고 사이드에스에서 애니메이션도 하고 게임 시네매틱도 많이 만들고 광고도 하는데 게임 시네매틱이랑 애니메이션은 파이프라인이 거의 똑같아요. 이제 게임 쪽이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 VFX에도 CG로만 들어가는 것 또한 같아요. 이제 거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은 아직도 2D로 많이 하기도 하고 한국도 하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똑같아진 것 같고 CG로 구현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졌다고 보여지고 연습할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정부나 지원이나 이런 데서 막 프로젝트 뭐 투자하는데 건물에 투자하거나 장비에 투자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가 없으면 전시할 것도 없고 아니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공간도 쓰고 장비도 쓰잖아요. 장비와 공간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의 직접 인건비가 대부분인 이 시장에 기술력을 쌓기 위해서는 거기에 프로젝트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관계자들 만나면 직접 프로젝트 투자가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말리는 거 장비와 시스템과 사람을 먼저 뽑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를 갖고 콘티를 그리고 애니메틱을 만드는 건 소수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해놓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서 프로덕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프로덕션을 준비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돈들을 써버릴 수가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그걸 먼저 해라. 그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많은 연습을 미리 그런 걸로 하고 프로덕션은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프로덕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프로덕션이 준비된 데에 맡겨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서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그게 사람들이 이게 사실 뭐 아주 오래전부터 늘 해오던 얘기인데
소위 프리프로덕션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을 하는데 실제로 CG를 하는 사람들의 소위 얘기하면은 글과 이걸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프로덕션이 더 많이 신경 쓰는데 프리프로덕션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가 좋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코리아 컨텐츠 대회에서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좋아하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공간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되면 앞단을 먼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괜찮으면 또 뒷단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젝트에 프리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게 패스가 되면 또 메인을 투자를 해주고 약간 이런 게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 때마다 수년씩 4년, 5년, 막 7년, 8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뭔가 결과물을 보기는 참 되게 어려운 컨텐츠. 하지만 장기간에 수십 년을 두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코리아 컨텐츠 랩도 그런 그 연계돼서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한 것처럼 다른 분들로부터도 그런 경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교육이 돼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라는 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저버로 사람들이 레드슈즈가 잘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이걸 완성한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중간에 뭐 회사가 중간에 접었다 프로젝트 접었다 별의별 그 소문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계속 만들고는 있었거든요. 계속 개발하고 있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것도 레드슈즈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밖에서 별의별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자본과 우리의 명운이 걸린 거라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은 좋은 방법은 어떤 분배로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본, 결국엔 자본의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자본이 그 자본을 어떻게 분배해서 다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저는 잘했냐? 그럼 저는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꿋꿋하게 버텨서 하긴 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시나리오 끝내고 애니메이팅 끝내고 그리고 프로덕션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 프로덕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제작은 그 다음 문제다. 돈은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몇 배로 절약하실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